안녕하세요.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40대 여성입니다. 전 살면서 원수를 만들기도 어려운데 그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부모님이 제게 말 조심, 행동 조심하라고 하시는 것도 괜히 하시는 잔소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믿기지 않게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딱 마주친 적이 있었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외나무다리는 아니었고 일생일대 중요한 순간에서요. 이제부터 제가 만난 원수가 누구고 대체 제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 아시죠? 전 솔직히 철없을 때 저희 아빠 직업이 몹시 부끄러웠답니다. 왜냐면 저희 아빠는 동네 작은 가게에서 구두방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리고 엄마는 식당에 다니며 저랑 언니를 키워주셨어요. 한 번은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날이었는데 아빠도 엄마도 일을 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주영이도 민정이도 오늘 가족들이랑 놀이공원 간댔다고. 맨날 엄마 아빠는 일만 하고. 은하야 미안하다. 아빠가 얼른 일 끝내고 올게. 저녁에 우리 고기 먹으러 갈까? 싫어. 나도 놀이공원 갔다가 장난감 사러 백화점 갈 거야. 은하 너 그만 떼부려. 아빠가 바쁘시대잖아. 언닌 저보다 3살이 많았는데 일찍 철이 든 편이었어요. 그날도 언닌 절 데리고 놀이터에서 놀고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제게 돈가스를 사줬습니다. 전 그래도 너무 속상해 엄마 아빠가 퇴근하시기 전 잠이 든 척했고요. 아휴, 남들처럼 해주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잖아요. 당신이야말로 남들 쉬는 날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아빤 다음날 비록 백화점은 아니었지만 문방구에 가서 제가 가지고 싶은 인형을 사주셨어요. 마음에 드냐고 물어보는 아빠에게 전 그저 그렇다고 대답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아무리 어렸어도 참 부끄럽네요. 아빤 저 언니한테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신 적이 없었어요. 엄마한테도 늘 다정하셨고요. 엄마가 식당에 출근하시면 저 언니가 알아서 저녁을 챙겨 먹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빤 자식들 걱정된다며 일하시다 말고 늘 집에 들러 저희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아이 참 힘든데 왜 맨날 마중을 나와요. 바로 집에 가서 쉬지 않고. 이쁜 우리 셋이 누가 잡아갈까 그러지. 아빠는 일이 끝나면 엄마를 데리러 가셨어요. 그때 저희 아빠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힘든 하루였지만 엄마 아빠 늘 웃으며 집으로 들어오셨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엄마 아빠를 보고 은정 아빠 오토바이 소리보다 은정 엄마 웃음소리가 더 크다며 부러움 섞인 농담을 하기도 했네요. 엄만 아빠 옷을 일일이 손빨래를 하셨습니다. 종일 구두방에서 일하시는 아빠 옷엔 구두약 또 본드나 얼룩이 많이 묻었거든요. 전 하루 종일 식당 일을 하고도 손빨래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엄마, 왜 아빠 옷만 따로 세탁기 돌려요? 손목 아프다면서 그걸 왜 해요?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네 아빠가 밖에 나가서도 힘이 나는 법이야. 난 네 아빠 빨래할 땐 하나도 안 힘들어. 비록 집은 넉넉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열심히 일하시고 저희 언니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요. 하지만 전 초등학교 3학년쯤부터 저희 아빠의 직업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즈음부터 전 학교에 제출하는 가정환경조사서에 아빠 직업을 구두 수선공이 아닌 가게 운영이라고 적어냈죠. 또 제가 중학교 1학년일 땐 이런 일도 있었네요. 하루는 제가 학교 숙제를 깜빡한 겁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 공중전화로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빠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가게 문도 닫고 집에 들러 제 숙지를 가지고 와주셨죠. 은하야, 이거 맞지? 아우, 아빠가 늦진 않았니? 맞아요.
근데 친구들도 볼 텐데 아빠 얼굴 좀 닦고 오지. 어? 아빠 얼굴에 구두약이 묻었어? 아유, 저 친구들이냐? 아빠가 용돈 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 먹거라. 됐어요. 친구들 보기 전에 얼른 가. 친구들한텐 아빠 구두방 한다는 거 말 안 했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딸이 밉지도 않은지 아빤 귀엽고 10,000원짜리 몇 장을 제 교복 주머니에 넣어주시더군요. 그렇게 오토바이를 몰고 가신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지만 전 여전했어요. 친구들과 시내에 나가도 절대 아빠 가게 근처로는 안 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저의 못된 생각은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일어난 일로 싹 고쳐졌답니다.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아찔한 일이었거든요. 네? 병원이요? 최준수 씨가 제 남편 맞는데, 네? 많이 다쳤나요? 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엄마 왜요? 아빠한테 무슨 일 있대요? 너희 아빠 일하다 싸움이 나서 지금 병원에 있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엄만 이 말만 남기고 호둥지둥 병원으로 향하셨어요. 아빤 저희한테도 그랬지만 남들한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이 왜 싸움이 나서 다치시기까지 했다는 건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아빠가 많이 다치셨으면 어쩌지? 아, 하나님 부처님, 앞으로 저 아빠 말 잘 듣고 못되게 말도 안 할게요. 제발요. 알고 보니 아빤 구두방에 온 손님들 때문에 다치신 거였어요. 대낮부터 역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아빠에게 구두 3켤레 맡겼다네요. 한창 손님들이 몰릴 시간이어서 아빤 식사도 거르고 그 남자들이 요구한 대로 구두를 수선해놨고요. 아저씨, 구두 다 됐어요?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광만 냈고 2켤레는 굽이랑 밑창 교체했습니다. 뭐야, 이 구두 왜 굽이 짝짝이야? 아이씨, 제대로 고친 거 맞아? 그 남자들은 그러며 수선비를 못 주겠다고 했대요. 거기에 아빠 가게에 있던 다른 신발들까지 바닥으로 쏟아부었고요. 다른 손님들한테 방해가 될까봐 아빠가 돈 안 받을 테니 그냥 가시라고 했는데 그 남자들은 오히려 아빠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네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깟 돈 없어 그러는 줄 알아? 아니 대체 왜 이러십니까? 길거리에서 구두나 닦는 주제에 잘난 척은? 너까지 감히 날 무시해? 결국 아빤 길바닥에서 그놈들한테 일방적으로 당하셔야 했대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자 아빠에게 막 욕을 하곤 사라졌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그렇게 만든 놈들을 꼭 잡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랑 경찰에 찾아가 직접 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아빠를 폭행한 놈들이 경찰에 잡혔다는 연락이 왔더라고요. 동네에서 유명한 깡패들이었다고 이미 다른 폭행으로 수배가 돼 있는 놈들이었다네요. 공부하기도 바쁠 텐데 아빠 일까지 신경 쓰고 그래도 고맙다. 아니에요, 아빠. 아빠가 이렇게 다치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우리 딸들이 아빠 많이 생각해 줘서 기쁘네. 정말 고마워. 아빠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하고 퇴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저도 완전히 바뀌었고요. 아빠가 다친 걸 보고 나니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 이 구두 이렇게 닦으면 돼요? 아유, 교복에 구두약 묻어. 냅두고 앉아있어. 집에 가서 쉬지 왜 왔어? 아빠도 나 있으면 좋잖아. 나 있는 거 귀찮아? 귀찮긴. 아빠는 우리 딸 얼굴만 봐도 좋지. 전 친구들에게도 아빠가 구두방을 하시니까 많이들 가보라고 막 추천을 하고 다녔네요. 그렇게 완전히 달라진 제 모습에 엄마 언니는 드디어 철들었다고 했고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영문과에 입학했어요. 부모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 방학이 되면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제가 서비스직에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 하던 백화점 매장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됐죠. 근무 평가가 좋으면 정직원 전환이 가능해져 전 정말 열심히 일했답니다. 처음엔 많이 힘들더라고요. 친절한 손님들도 많았지만 갑자기 화를 내거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어이, 아가씨, 이거 현금 낼 테니까 딱 12만으로 해줘. 죄송하지만 손님, 매장에선 정가 정책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조정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 여자 말이 안 통하네. 당장 매니저 나오라고 해. 처음엔 이런 손님들을 상대하고 나면 화장실에 가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에게서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아빠한테 와. 이런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 문자를 보니 평생 힘들게 일한 아빠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를 악물고 일을 배웠고 덕분에 입사 3년 후엔 정직원으로 채용이 될 수 있었죠. 정직원으로 채용된 지 몇 달 후 친구에게서 소개팅 제의가 들어왔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고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한 남자라고 했어요. 친구가 그 남자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제 이상형이라 당장 만난다고 했죠. 안녕하세요. 임민국이라고 합니다. 네, 전 최은아예요. 안에서 일하느라 몰랐는데 많이 덥네요. 여름이니까요. 첫 만남 대화는 이게 전부였어요. 저도 고객을 상대하는 일이라 말을 잘하는 편이었는데 그 남자 무슨 말을 해도 2문장 이상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둘이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남자에게 다음번에 또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2번, 3번, 4번 한 달 내내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늘 똑같았어요. 숫기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재미도 없고요. 근데 그땐 눈에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는지 그 모습도 진중해 보이고 좋았네요. 한 번은 그 남자가 회사에 일이 생겨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왔거든요. 얼마나 뛰었는지 얼굴은 땀범벅에 넥타이도 다 풀려져 있었죠. 두 눈엔 다크서클도 가득했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지 뭐예요. 나 아무래도 민국 씨 엄청 좋아하나 봐요. 나랑 사귈래요? 그 말 오늘 제가 할 말이었는데 은하 씨가 먼저 말해버렸네요. 그렇게 우린 정식으로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늘 진중했어요. 농담 한번 할 줄 몰랐고 늘 저만 보면 웃기만 했죠. 그래도 전 그런 남자친구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민국 씨, 나 좀 봐봐. 나 웃기지? 아이, 좀 웃어봐. 숭구리당당 숭당당? 알았어. 너무 웃기니까 그만해, 은하야. 전 남자친구 앞에선 내숭 따윈 부리지 않았어요. 길 가다 남자친구 앞에서 개다리 춤도 췄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절 보고도 한 번도 창피하다고 하지 않았네요. 저도 그 남자를 웃겨주는 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마 천생연분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였어요. 사귀자는 말은 제가 먼저 했으니 프로포즈는 자기가 해야 한다고 남자친구가 청혼을 했죠. 전 당연히 오케이 했고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부모님은 50대 후반이셨는데 남동생은 늦둥이어서 18살이었고요. 남자친구 가족들도 참 따뜻하신 분들이셨답니다. 반가워요. 민국이 저놈이 저렇게 숫기가 없어 장가를 갈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은하양이 데려가 주네. 우리 민국이 녀석 말도 없고 답답하죠? 속은 깊은데 말 주변이 없어 그런 거니까 은하양 이해 좀 해줘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남자친구 동생은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역시 형제라 닮긴 했구나 싶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먼저 인사도 하고 말도 붙였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도련님. 네, 저도 잘 부탁드릴게요, 형수님.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빠가 구두방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는 절 집에 데려다 줄 때마다 아빠 가게에 들러 꼭 인사를 드렸답니다. 상견례 결혼식도 물 흐르는 것처럼 진행됐어요. 남들은 결혼하면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낯설다는데 전 그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워낙 사람 좋아하는 제 성격도 있었겠지만 시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전 늘 정장에 구두를 신고 일해서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곤 했어요. 그걸 아신 시어머니가 절 데리고 마사지숍에 가서 전신 마사지를 받게 해주신 적도 있었네요. 본인은 검소해서 그런데 가보신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시아버님도 절 무척 예뻐해 주셨답니다. 제가 시댁 근처 백화점에서 일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절 한번 보고 싶으셨는지 백화점까지 오신 적도 있었죠.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 부르시지 않고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이런데 혼자 오니 좀 민망해서. 여기서 제일 좋은 여자 화장품 하나 보여줄래? 시아버님은 제가 보여드린 립스틱 중 제일 비싸고 예쁜 거 2개를 고르셨어요. 그리고 한 개는 저한테 안겨주셨고요. 며느리 일하는 곳까지 왔는데 빈손으로는 못 가신다면서요. 시부모님은 이렇게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늘 절 챙겨주셨답니다. 도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시댁에 밥 먹으러 가면 늘 도련님은 자기가 직접 상도 치우고 설거지도 했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던 중 우리 가족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계속 소화가 안 되고 갑자기 살도 많이 빠지셔서 가족들 걱정이 컸거든요. 결국 정밀검사를 받으셨고 위암 판정을 받으셨답니다. 그래도 병원에선 초기에 발견돼 다행이라고 수술 후 체력 회복과 식이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죠. 시어머니 암 판정에 누구보다 놀라신 분은 시아버님이셨어요. 2분은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인고 부부였거든요. 늘 주말엔 함께 등산을 다니셨고 남자친구 살면서 부모님이 다투시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내가 너희 엄마 간병을 해야겠다. 나한테 시집와 고생만 하다 저렇게 된 건데 내가 당연히 곁에 있어야지. 시아버님은 고민 끝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골로 이사를 가시기로 했네요. 당시 시부모님은 서울에 사셨는데 집 근처에 도로가 있어 늘 시끄럽고 공기도 안 좋았거든요. 당시 도련님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고요. 가뜩이나 민감한 시기에 시어머님 위암 판정도 힘든데 전학까지 갈 수는 없었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공부를 꽤 잘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내렸죠.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도련님 데리고 살게요. 민국 씨랑 제가 있는데 어떻게 혼자 살게 해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말에 시부모님은 몹시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도련님은 제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굳이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수님, 전 괜찮아요. 몇 달만 고시원에서 먹고 자면 되는데요. 네? 멀쩡한 형이랑 형수 놔두고 무슨 고시원이에요. 도련님 저 기분 상하려고 해요? 그래도 형수님 회사 다니느라 힘드신데 저까지. 됐어요. 당장 짐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형이랑 제가 도련님 보호자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도련님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시 안방은 저와 남편이, 작은 방은 도련님이, 다른 방은 드레스룸 겸 창고로 썼죠. 솔직히 어른 셋이 살자니 좋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네요. 하지만 다들 일하고 공부하느라 바빠
저녁에야 겨우 얼굴 볼 수 있으니 뭐 부딪힐 시간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도련님은 공부를 무척이나 잘했거든요. 이사하면서 제가 성적표 보는데 성적표에 전부 일자만 있어서 깜짝 놀랐죠. 세상에, 도련님 공부를 이렇게 잘해요? 우리 도련님은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전 로스쿨 가려고요. 변호사 되는 게 꿈이거든요. 우와, 우리 집안에 곧 변호사 나오겠네요. 내가 우리 도련님 뒷바라지 책임질 테니까 공부만 해요.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이사를 온 뒤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분명 옷이 바뀌는데 빨랫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세상에, 도련님은 저 힘들까봐 학교 끝나고 근처 빨래방에 가고 있었대요. 전 도련님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도련님이 수능을 보고 대학 원서 상담도 제가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절더러 친척 누나냐고 물어보길래 친누나 같은 형수라고 알려드렸죠. 그런데 도련님 성적이 너무 좋은 겁니다. 괜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그날 입이 찢어져라 웃고 왔네요. 다행히 도련님은 수능도 잘 보고 원하던 대학에 입학도 했습니다. 저는 플랜카드라도 걸고 싶었는데 도련님이 너무 쑥스러워해 남편과 셋이 집에서 파티로 대신했습니다. 도련님은 그날 제게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라고 했고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때 시어머님은 수술도 잘 되고 치료도 효과가 있어 유의학만 잘하면 예후가 좋다고 하셨어요. 도련님은 예상처럼 대학 졸업 후 바로 로스쿨 시험에 떡하니 붙었답니다. 그리고 로스쿨 3년 과정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준비했죠. 저도 도련님 뒷바라지에 집중했고요. 도련님, 이거 드시고 하세요. 출출하죠? 아유, 형수님, 저 배 안 고픈데 괜찮아요. 네? 도련님 뱃속에 꼬르륵 소리가 안방까지 들리던데요? 얼른 먹고 공부해요. 머리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또 한 번은 도련님이 몸살이 심하게 났는데 글쎄 침대에서도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자니 내가 대신 공부하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도련님은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했고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도련님은 변호사 시험에 한 번 탈락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도련님이 방문을 잠그고 밖에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예전처럼 아침 저녁으로 보양과 음식을 챙겨주니 도련님도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험 준비에 집중했죠. 도련님, 여기 엿이에요. 얼른 먹어요. 형수님, 요즘에 이런 엿 같은 거 안 먹어요. 우리 땐 다 엿 먹고 철석 붙었다니까요. 내가 합격하는 엿 골라온 거니까 얼른 먹어요. 내가 어젯밤에 도련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는 꿈을 꿨거든요. 이번에 분명 합격할 거예요. 결국 도련님은 2번 만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답니다. 합격자 명단 발표도 저랑 같이 확인했어요. 도련님이 떨려서 확인 못하겠다고 하길래 제가 냅다 확인을 해버렸죠. 도련님 이름과 합격을 확인하고 둘이 끌어안고 방방 뛰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도 몹시 기뻐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많이 축하해 주셨고요. 특히 시어머님은 제게 너무 고맙고 미안하다며 울먹이시는 거 있죠? 네가 고생이 많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고 면목이 없다. 너무 고마워. 어머님도 참, 도련님이 무슨 남인가요? 공부는 도련님이 한 건데요, 뭘. 어머님도 마음고생 심하셨을 텐데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렇게 도련님이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저와 남편 도련님은 오랜만에 시부모님 사시는 집에 내려갔습니다. 가서 도련님은 시부모님께 큰절을 올렸고 2분도 도련님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시부모님 집 마당 평상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밤엔 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변호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람이 되는 거야. 특히 네 뒷바라지한 형이랑 형수 고생이지만 안 된다. 알지? 그럼요, 아버지. 저도 늘 형수님한테 고마워요. 이제 제가 잘해야죠. 아, 저 눈물 나게 왜 그러세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도련님이야말로 이제 좀 편히 살아요. 몇 년간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요. 시아버님과 도련님 앞에선 손살을 쳤지만 속으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도련님도 자랑스러웠지만 가족들이 다툼 없이 잘 지낸다는 게 정말 행복했거든요. 도련님이 로펌에 취직한 지 얼마 안 돼 전 임신도 했고요. 덕분에 우린 살던 신혼집을 떠나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도련님은 자취하겠다고 했지만 저와 남편은 결혼하기 전까지 돈을 모으라고 말렸어요. 덕분에 저와 남편 도련님 그리고 저희 아들까지 넷이 복닥복닥 재미나게 살 수 있었죠. 그렇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전 백화점에 복직을 했습니다. 복직 후 1년 뒤엔 명품 가방 매장으로 옮겼고요. 어느새 경력이 꽤 쌓여 초년생처럼 힘이 들진 않았지만 백화점엔 진상 손님들을 대하는 건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특히나 백화점 명품 매장은 가격대가 높은 물건들이 많아서 그런지 진상들의 유형도 다양했거든요. 야, 내 얼굴 안 보여? 이거 바로 이렇게 됐다니까. 고객님, 일단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상태부터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통하네.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니네 놨어. 그 손님은 그러면서 자기가 사간 화장품을 직원 얼굴에 냅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도 화가 안 풀린다며 이 삐리리 저 삐리리 온갖 욕을 해댔고요. 더 기막힌 일도 있었답니다. 명품 브랜드 향수를 사간 고객님이 향수를 절반 넘게 쓰시곤 그걸 마음에 안 든다고 교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사용 흔적이 있어 안 된다니까 쓴 게 아니라 쏟은 거라고 우겨서 애를 먹은 적도 있었네요. 예전과 달리 백화점에도 이런 진상 손님들을 대응할 수 있는 고객 응대 매뉴얼, 보안팀, 고객센터 시스템이 따로 있었거든요. 과거엔 직원들에게 무조건 참기가 요구됐지만 최근엔 직원들을 보호하는 추세고요. 그래도 진상 손님들을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곤 합니다. 한 번은 퇴근해서 도련님에게 상담 아닌 상담을 한 적도 있었죠. 아니, 쓰던 화장품을 가지고 와서 막 환불해달라고 신입 얼굴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진상들을 제대로 쓴맛을 봐야죠. 형수님, 또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우리 시동생 변호사야. 이렇게 말해버리세요. 그럴까요, 그럼? 아, 이렇게 얘기라도 하니까 속이 좀 시원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일하던 매장에 도련님이 찾아왔더라고요. 키도 훤칠하게 크고 잘생긴 도련님이 오자 백화점 직원들도 수군댔답니다. 저 가방 하나 사려고요. 여기서 제일 예쁘고 좋은 걸로 추천해 주세요. 어머, 도련님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야? 나한테는 아무 말도 없더니 누구예요? 아, 여자친구는 아니고요.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 곧 그 사람 생일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데 설마 싶었습니다. 바로 3일 뒤가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표정을 본 도련님은 다 안다는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형수님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보세요. 아휴, 도련님 마음만 받을게요. 도련님 무슨 돈이 있다고 이 비싼 걸 사줘요. 저 이래봬도 변호사예요. 가방 안 골라주시면 저 안 나가 죽치고 있을 겁니다. 저와 도련님의 실랑이를 들은 직원들도 웃으며 저에게 얼른 가방을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맨날 가방을 추천만 해줬지 사는 건 처음이라 너무 어색한 거 있죠? 그래서 작은 손지갑을 골랐는데 도련님이 다른 직원에게 말해 제일 유행하던 가방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아무래도 너무 비싸서 안 되겠어요. 이거 받으실 자격 충분하세요. 저 형수님 덕분에 이렇게 변호사도 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 돈 많이 벌어서
형수님도 호강시켜드릴게요. 제게 가방을 안겨주고 나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변 직원들도 시동생 잘 뒀다고 다 부러워했고요. 바쁜데 찾아와 이렇게 챙겨주고 가는 도련님 마음이 너무 고마웠죠. 그렇게 도련님이 다녀가고 며칠 뒤였습니다. 기분 좋게 출근을 했는데 매장 입구가 소란스러지더니 직원들이 수근수근 대더라고요. 한 젊은 여자가 가방을 고르는데 마음에 안 든다며 직원에게 욕을 하고 있었어요. 야, 너 눈이 발에 달렸니? 내가 나한테 어울릴 거 보여달랬지? 네 눈엔 내가 이런 싸구려 가방이나 들고 다닐 것 같아? 고객님,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최근에 들어온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상품 들이밀면 끝이야? 이 백화점 VIP용들 이따위로 해? 당장 담당자 나오라고 해. 저는 곧 그 손님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 손님은 절 보고도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질 않더라고요. 당신이 매니저야? 직원 교육 이따위로 시킬 거야? 암튼 말하기도 입 아프니까 이거 색깔별로 갖고 와. 그 여잔 그 뒤로 1시간 넘게 매장에서 직원들에게 갖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색이 마음에 안 든다, 크기가 이상하다, 가방 안 지퍼가 마음에 안 든다. 심지어 가방을 손에 들었을 때 느낌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백화점 내에선 손님들이 직원에게 폭언, 폭행을 할 경우 보안 업체에서 출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그 손님은 교묘하게 말을 바꿔가며 요구를 했고 저와 직원들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래, 그나마 이게 제일 낫네. 바빠 죽겠는데 뭐 하자는 거야? 고객님, 그럼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뭐야, 포장이 또 왜 따위야? 이거 리본 길이가 이상하잖아. 돈을 받으면 제대로 값을 해야지. 서비스 정시 몰라? 결국 그 손님은 핸드백 하나를 고른 후 매장을 떠났어요. 그 손님이 떠난 후 다들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네요. 그간 저도 일하면서 별의별 손님들을 만났지만 그 손님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최 팀장 고생 많았어. 저 손님 장난 아니지? 와, 저렇게 애먹이는 손님 오랜만이에요. 선배도 잘 아는 손님이에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와서 매장 한 번씩 저렇게 들쑤시고 가. 전엔 우리 매장 바닥에 얼룩 있다고 난리 쳐서 미 같은 부장님이랑 청소 여사님 다 호출했었어. 젊은 여자가 자기 엄마 뿌린 여사님들 무릎까지 꿇리더라고. 앞으로 조심해. 젊은 사람들 중에도 직원에게 폭언하고 갑질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잔 이미 예전에도 몇 번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매니저를 호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화점 내 매니저들 사이엔 이른바 내부 주의 고객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죠. 전 혹시 몰라 매장 내 직원들에게도 단단히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백화점 세일이 시작돼 정신이 없었어요. 오픈하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있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렇게 한 2주일이 지났을까요? 주말 아침에 도련님이 갑자기 저희에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있는지도 몰랐던 터라 처음에 무척 놀랐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느덧 도련님 나이도 30살, 저와 남편은 38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독립해야죠. 형수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도움받을 수 없잖아요. 난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 도련님하고 같이 살려고 했는데. 도련님 여자친구는 도련님보다 3살 어리고 첼로리스트라고 했어요. 아무래도 도련님이 변호사였을 테니 상대 여자 집안도 괜찮은 것 같아 안심이 됐죠. 사귄 지 1년이 됐다는 말에 우리 몰래 언제 연애까지 했냐며 얼굴 좀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도련님 핸드폰 사진첩엔 둘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도련님 여자친구는 긴 생머리에 얼굴이 하얀 편이었어요. 한눈에 봐도 잘 사는 집에서 곱게 컸구나 싶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 성형을 많이 한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연예인 저리 가라 예뻤습니다. 코에 예쁜 점이 있어
언뜻 보면 영화배우와도 닮았더라고요. 이번 주 주말에 처가댁에 먼저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엄마 아버지 뵈러 가려고요. 상견례는 그 이후에 할 것 같아요. 처음 만날 때 까까머리 도련님이 어느새 결혼하는구나 싶어 제 콧잔등이 시큰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낯이 익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도 저와 10살 정도 차이가 났고 더구나 제 주변엔 첼로리스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저 예쁜 얼굴이어서 익숙한가 싶으면서도 속으로 계속 찜찜하더라고요. 도련님은 그 후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다녀왔습니다. 전 도련님 정장도 다려놓고 예비 처가댁에 선물할 한우며 과일 박스도 골라줬습니다. 다행히 양가 모두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며 한 달 뒤 일요일 오후 상견례를 한다고 알려주더라고요. 원래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예비 장인이 외국에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련님, 상견례 하면 준비할 거 많을 거예요. 혹시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요. 안 그래도 진이도 형수님 빨리 만나고 싶다고 난리예요. 형수님이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를 나흘 앞둔 날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날은 출근 준비를 하는데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출근길엔 제가 탄 버스에 접촉사고가 나 지각까지 할 뻔했고요. 일기예보에선 분명히 날씨가 좋을 거라고 했는데 버스에서 내리니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 있죠. 뭔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들었는데 앞불사 제 예감이 현실이 됐답니다. 매장 문을 열자마자 한 여자가 발을 쿵쿵 구르며 들어오는데 분위기부터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저기요, 이거 환불해줘요. 그러면서 그 손님은 가방이 든 쇼핑백을 냅다 테이블로 던졌습니다. 구매 내역을 살펴보니 2달 전 핸드백을 구입한 손님이었어요. 네, 바로 1시간 동안 매장을 뒤집어 엎어놓은 그 손님이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상상도 못할 일들이 펼쳐졌답니다. 백화점 매장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환불은 구매 후 일주일이나 한 달 이내 가방에 사용 흔적이 없을 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요. 물건 구입할 때 환불 교환 규정은 꼼꼼하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그 손님은 가방을 구매한 지 2달 가까이나 지났고 손잡이엔 작은 얼룩도 묻어 있더라고요. 가방이랑 카드 갖고 왔잖아. 딱 한번 들기만 했다니까. 너네 환불 안 해주려고 트집 잡는 거지? 전 그때 다른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역시나 매장 밖까지 그 손님의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죠. 고객님, 제가 이 매장 담당 최은하 매니저입니다. 어? 그때 전 그 손님의 얼굴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하얀 얼굴에 긴 생머리, 콧등에 예쁜 점. 제가 계속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거든요. 야, 네가 매니저야? 뭐 하다 이제 와? 니네 다 월급 받는 애들 아니야? 그럼 고분고분 굴 것이지. 왜 말끝마다 사람 성질나게 해? 내가 누군지 진짜 몰라? 그 손님은 제가 놀라건 말건 핸드백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악을 써댔어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든지 목에 핏줄까지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지금 일부터 수습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여잔 막무가내더라고요. 책임자 불러. 너랑 얘기 안 해. 네가 하나 때문에 이렇게 날 이따위로 대접해?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고객님, 안내는 충분히 해드렸습니다. 더 이상의 반복된 요청이나 과도한 언행이 지속될 경우 매장 규정에 따라 대응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속을 겨우 참았습니다. 그간 별의별 욕을 다 들었지만 부모님 이야기까지 꺼내는 건 선 넘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말에 그 여잔 도리어 더 폭주하더라고요. 그 난리에 백화점 손님들도 다 모여 웅성웅성거렸고요. 하기사, 너희 부모가 그따위니까
네가 여기서 이런 일하고 살지? 야, 그냥 꿀으라면 꿀고 환불하면 환불해주는 게 니네가 할 일이야. 주제 좀 알아. 전 겨우 화를 참고 바로 보안팀으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의 눈이 돌더니 곧제게 덤벼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얼굴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인생 한번 종치게 해줘? 그 여잔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제 얼굴로 던진 후 곧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직원들과 보안업체 직원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그 여자 나에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며 온갖 욕을 퍼부어댔어요. 옛날이었다면 손님들에게 계속 죄송하다고 했을 텐데 요즘엔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백화점 규정상 직원들에게 선 넘은 폭언 및 폭행을 한 경우엔 보안팀이 출동하고 실제로 폭행이 있을 경우엔 112 신고도 가능하거든요. 그 여잔 이후 경찰이 출동한 후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난동을 부렸어요. 저는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고요. 얼굴엔 찰과상을 입었고 머리를 얼마나 뜯겼는지 두피가 아주 얼얼하더라고요. 그런데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전 보안팀으로 가 전날 촬영된 CCTV를 확인해 봤어요. 회사에서도 제 상처를 보고 고소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저뿐 아니라 그간 다른 직원들도 그 여자에게서 계속 모욕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연매장에서 일하는 선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장 단골 손님이 어제 그 소동을 모두 촬영했는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보내줬다면서요. 영상은 멀리서 찍혔지만 그 여자가 했던 막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어요. 그걸 보니 이대로 그냥 참고 넘어가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전 CCTV와 진단서를 바탕으로 경찰이 그 여자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난 이틀 뒤가 도련님 상견례 날이었어요. 얼굴에 멍이 얼마나 크게 들었는지 화장으로도 잘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고민하던 전 화장을 지우고 상견례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상처를 그대로 보여줘야 그 여자의 민낯도 다 드러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 여자와 마주했답니다. 이틀 전과 아주 달리 천사 같은 웃음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저도 언니라고 생각할게요. 반갑습니다. 전 그 말을 하며 바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제서야 제 얼굴을 확인한 그 여잔 입을 틀어막더라고요. 설마 그 백화점 그 매니저? 네, 제가 바로 임정구 씨 형수 되는 사람이에요. 고3 때부터 뒷바라지하면서 아직도 같이 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도련님한테 누나, 엄마 같은 존재죠. 유진희 씨, 저 아시죠? 예비 동서라고 인사를 건네던 그 여잔 며칠 전 제 머리채를 잡던 바로 그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 얼굴엔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죠. 그 얼굴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 안타까울 정도로 말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보, 그리고 도련님, 전 이 결혼 반대예요. 아니, 애미야.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님, 이 여자가 어떤 여잔지 아세요? 저 여자 폭행죄로 고발당한 피의자고요. 전 저 여자한테 폭행당한 피해자예요. 제 말을 들은 시부모님과 다른 가족들은 경악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 부모님이 대체 무슨 헛소리냐며 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곧 제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보안팀에서 받은 CCTV와 손님이 촬영해준 영상을 모조리 틀었죠. 그 안엔 그 여자가 제게 한 폭언과 핸드백을 던지고 제 머리를 잡는 장면이 생생히 찍혀 있었어요. 다들 숨도 못 쉬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의 막말만이 울려 퍼졌죠. 오빠, 그거 나 아니야. 너 맞잖아. 네가 우리 형수님한테 이랬다고? 영상을 모두 보신 시어머님이 먼저 일어나셨어요. 그 여잔 자기가 그날 술을 좀 마셔서 취했다며 이날 한 번만 그런 거라고 매달렸죠.
죄 지은 사람들 말이 다 똑같다니 정말 그러네. 그동안 계속 직원들한테 막말해서 참다 백화점에서 고소한 거예요. 제 말을 들은 시아버님은 더 할 얘기도 없다며 이 결혼 없던 걸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그 여자 부모님과 그 여잔 시아버님께 매달렸고요. 얘가 우리한테 어떤 며느리인지 아십니까? 애들 엄마 아플 때 시동생 데리고 살고 대학도 보내고 변호사까지 만든 애예요. 우린 얘 며느리로 생각 안 합니다. 우리 딸, 아니 우리한테 은인이에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고소할 때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말할까 고민도 했네요. 하지만 매장 직원들조차도 그 여자가 제 예비동사라는 말을 안 믿더라고요. 말도 안 된다면서요. 그 자리에 있던 직원들도 못 믿는데 가족들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았죠. 결국 모든 가족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여자의 실체를 밝혀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보안팀의 부탁에 CCTV 영상을 따로 받아왔던 거였고요. 저희 도련님은 그 길로 예식장을 취소하고 파혼을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그 여잔 다음날 제가 일하는 매장으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무릎까지 꿇었죠. 백화점에서 소문난 진상 손님이 제 앞에서 비는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놀랐답니다. 형님, 죄송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치료비랑 피해보상 다 할게요. 형님? 누가 그쪽 형님이에요? 영업 방해죄까지 추가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 막말할 땐 미안한 거 못 느꼈어요? 빨리 나가요. 결국 그 여잔 도련님한테까지 찾아가 빌었다네요. 하지만 도련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답니다. 오빠,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봐줘, 어? 내가 분명히 말했지. 난 너랑 형수님 택하라면 우리 형수님이야. 늦었어. 난 너 같은 여자랑 결혼 안 해. 그렇게 도련님은 파혼을 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도련님은 아직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답니다. 사실 얼마 전 저희가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집을 알아보는데 도련님이 저한테 통장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집 구할 때 보태라면서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줘요? 괜찮아요, 도련님. 넣어둬요. 그동안 형수님이 저한테 해주신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 돈 잘 번다니까요. 돈의 액수를 떠나 이렇게 절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어찌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도련님이 모은 돈과 저랑 남편이 번 돈을 합쳐 얼마 전엔 이사도 잘했습니다. 새 집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도 모시고 집들이까지 신나게 했고요. 전 아직도 백화점 구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도를 넘는 욕을 하는 손님들도 있지만 수고한다, 고맙다, 그렇게 꼭꼭 인사를 해주시는 손님들도 있어서 일할 맛이 난답니다. 남편도 회사를 잘 다니고 있어요. 아직도 말주변은 없는데 승진도 하고 집에선 아들과 잘 놀아줍니다. 이만하면 100점짜리 남편이죠. 저희 도련님은 요즘 일이 많은지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봐요. 파혼한 뒤엔 결혼 안 한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하겠거니 믿고 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도 아직 시골에 살고 계세요. 다행히 시어머니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고 요즘은 텃밭 가꾸느라 바쁘시다고 하더군요. 저희 아빠는 아직도 구두방을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일을 줄이려고 하셨는데 워낙 단골 손님들이 많아 가게 닫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엄마 식당을 그만두시고 조카를 봐주고 계십니다. 저희 오빠가 얼마 전 조카를 낳았거든요. 가끔 일할 때 그 여자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사람들 중엔 자기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여자처럼 자기 본심을 숨기고 천사인 척 순진한 척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겉과 속이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물론 집안 좋고 돈 많은 사람들 중에도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 여자처럼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보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그런 오만함 때문에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찢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굴과 손에 검은 구두약을 잔뜩 묻히시고 절 찾아오시던 아빠, 명품백을 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그 여자. 그 안에서 전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 존중하는 태도라는 걸 알게 됐답니다. 가끔은 도련님과 결혼한다는 그 여자가 하필 그 여자였고 그 여자가 왜 제가 일하는 매장에 왔을까 싶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일까요? 내가 한 말과 행동은 생각지도 못하게 내게 돌아오는 때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과 행동을 다시 한번 조심해야 한다는 걸 배웠네요. 날이 어느새 한여름 같습니다. 날이 더워지면 불쾌지수도 늘어나 진상 손님이 증가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들 힘들지만 한 번씩 웃어보면서 지내는 건 어떨까요? 타인을 배려하는 건 큰 게 아니라 작은 미소와 이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두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